자, 이번엔 6.2 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는요. 너 이름이 뭐니? 피신 몰리토 파텔. 좋아, 시작해봐. 3.14-1592-6535-8979-3238-4296-4338-8279-3279-5028-8419-7169-3994 라이프 오브 파이. 여기는 라이프 오브 파이. 맞다. 그거구나. 아, 그 파이가 그 먹는 파이가 아니군요. 예. 3.14그로 가는 거구나. 네. 그것만 나오면 헷갈리네. 자, 라이프 오브 파이 2012년작이고요. 네. 39회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신인상 받았고요. 최우수 판타지 영화상 이한 감독이 받았군요. 세턴 어워즈 뭐야? 그 SF 영화에게 주는 그 영화. 김 PD가 세턴 어워즈에 관심이 많아. 저는 관심 오스카보다 세턴 어워즈 먼저지 당연히. 중요한 건 줄 알아. 당연히 먼저지. 네, 토성인가? 다음 85회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 이한, 시각효과상, 음악상, 촬영상 받았네요. 그렇죠. 네. 4개나 받았네. 자, 감독은 이한이고요. 네. 배우는 수라즈 살마, 파이 파텔 역이고요. 네. 이르판 칸, 아우 힘들어. 이르판 칸, 나이든 파이 파텔 역이고요. 나이든 이 사람은 우리가 전에 마이티 하트 했었죠.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저널리즘 영화 할 때 했었나? 힐링 영화 했을 때 했었나? 거기서 왜 그 되게 협조적인 형사로 나왔죠. 인도의 국민 배우. 이 사람은 헐리우드 영화도 많이 나오는 인도 배우죠. 네. 그 슬럼독 밀리언의 맞아요. 아딜 후세인, 파이의 아버지 역이고요. 네. 타부, 파이 어머니 역. 제르드 파이유가 나오고 라프 스펠이 나오군요. 제라드 누구요? 제르드 파르디우. 네, 제라드 뒷바르드. 제르드 파르디우 저러니까 저렇게 지적을 다 가지. 나왔군요. 사실 여기에 뭐 유명한 배우는 제라드 뒷바르디우 정도. 예,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왜요? 타부도 유명하지 않나요? 타부. 타보 이쁘더라. 네, 알겠고요. 이게 라이프 파이는 이안 감독의 작품이죠. 뭐 미국에서는 앙리라고 하죠. 앙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리안이라고 해서 이 대만 출신 아주 뭐 내가 보기에는 동양권 감독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은,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트래블이라고 하죠. 오스카 아카데미상, 그다음에 골든 글러브, 그다음에 바프타 브리티시 아카데미, 그 세 개. 거기 이제 깐느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쿼드로 그 밥타가 그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프타. 예. 그 트래블을 달성한 거기에 감독상들을 다 받은 앙리는 오스카 감독상 2번이나 받았죠. 이거 전에 와우장룡은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 이거 전에 브록백 마운틴. 예. 우리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옛날에 무슨 뭐 초창기 때 90년대 뭐 애정만세, 음식남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대만 영화들. 그런 거 할 때 감각이 있다 뭐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와우장룡, 브록백, 그다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로 뭐 메이저 중에 메이저가 됐죠. 그렇죠.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가 지금 이제 김 실장님도 오셨지만 이 오스카 2013년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앙리가 감독상 받고, 그때 그 오스카 시상식장 앞에 이 CG 아티스트죠. 비주얼 에펙트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500명인가 와서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요? 돈 안 줘서? 아니 이거 R&H 스튜디오가 파산했잖아요. 리드맨 휴즈. 예, 리드맨 휴스가 거기 대표를 알죠. 제가. 그럼 잘 아시겠네. 근데 이거가 이 라이프 오브 파이의 대부분의 비주얼 에펙트를 했는데 파산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앙리가 감독 수상소감 얘기하면서 언급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뭐 대만에 있는 뭐 누구 뭐 이 영화 프로덕션 누구 뭐 다 얘기하는데 이 영화의 뭐 그 80%를 했다는 그 CG 했던 이 아티스트들을 쌩깐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때 그거에 항의해서 왜 그 초록색 아이콘 그쵸. 크로마키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이 그 항의의 표시로 다들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맞아요. 그 아이콘을 쓰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영화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을 대우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말이 많았어요. 그때 그거 잘 모르셨나요? 그쪽 업계에 계셨으면서? 그 리드맨 휴즈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롤 모델로 삼고 있었던 그렇죠. 회사였는데 굉장히 큰 회사였죠. 예.
2005년도쯤에 그때 미국에 갔을 때 그때 뭐 견학 뭐 이런 거였죠. 연수 갔다가 그 리드맨 휴 방문해서 그 대표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근데 이 리드맨 휴 이 사람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나? 캐릭터적으로 좀 뭐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아좀 그래서 좀 시니컬해요. 사람 자체가 시니컬하고 리드맨 휴가 파산을 하게 된 거는 사실상 뭐 이 영화에 들어가서는 아니고요. 언급을 안 해서도 아니고 CG 업계 자체가 리드맨 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외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가는 회사인데 네. 갈수록 이게 CG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예. 그래서 컬럼이 무슨 컬럼까지 나왔냐면 리드맨 휴에서 예를 들어서 10박스 그러니까 10불에 만들 수 있는 CG를 밖에 나와서 스튜디오 독립한 애들이 1불에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리드맨 휴의 자산은 어딨냐? 거의 경쟁력은 어디쯤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투자자가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걸 퇴근하는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력 중심의 회사들 그 사람이 나가면 그 회사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는 자산으로 가득 차 있는 회사한테는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게 됐던 근데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도 CG 쪽을 감독이 언급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CG 회사가 알아서 홍보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비주얼 상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래서 많은 영화 팬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죠. 그 비주얼 에펙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마치 이 제조업이 중국에 다 밀려가지고 뭐 공장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이 비주얼도 이렇게 돼가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런 어떤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상식이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사로 한 70% 정도의 씬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30% 정도를 채웠으면 요즘 반대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70%를 채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촬영을 해서 로켓을 나가고 하면 이 기상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변수가 많고 제작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촬영 회차 한 번 나갈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리스키한 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판타지스러운 것들이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경우는 차라리 CG로 하는 게 더 싼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CG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G 비중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작비 부분에서는 CG에 할애하는 비율이 아니 근데 그렇게 CG도 많이 주질 않죠.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돈을 많이 냈는데 그 회사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긴 많이 전에 주지 않아요. 네, 김 실장님 근데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 들었는데 내가 방송국이랑 그때 드라마 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드라마 같은 거는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고 광고 같은 것도 뭐 광고 같은 경우는 초당으로 단가가 근데 매겨지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드라마 CG가 예? 그러니까 미리로 좀 드라마가 1cm, 예? 영화가 1mm, 광고가 0.1mm. 그 디테일이라는 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예. 단가도 그에 따라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제작 예산에서 캐스팅 비용 빠지고 다 빠진 다음에 이제 남는 거 가지고 CG 주죠. 그리고 제작비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근데 어디나 CG는 마찬가지죠. CG하고 사운드 쪽은 포스트 프로덕션이라 그래서 촬영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에 들어다 보니까 그때쯤 돈을 다 쓰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CG 비중을 많이 줄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영화가 이상한 게 나오게 돼요. 싼마이가 되는. 그래서 뭐 싸구려 CG 쓰기도 하고 돈 투입한 것만큼 나와요 CG. 근데 요즘은 진짜 영화들이 이런 꼭 판타지 영화나 SF 아니라도 그냥 뭐 멜론데 영화 나중에 엔딩 크레딧 보면은 CG 엄청 많이 들어가죠. 비주얼 이펙트 쫙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배우들 얼굴 자체도 CG가 다 들어가요. 보정하고. 예, 이게 티 없애줘야 되고 저 예전에 사이더스한테 소송을 당한 적도 있어요. 아, 피부 갈아엎는 장면을 저희 홍보 쇼릴에 넣었다가 그걸 해외에서 본 거예요. 네. 사이더스 HQ 거기는 담당. 모 연예인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 예, 그래가지고 5억짜리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그 회사 투자사하고 우리 회사 투자사하고 같았어요. 그 투자사 이사가 중재에 서가지고 합의했고. 5천에 합의를 했는데 사이더스에서 5천만 원어치 CG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됐거든 돈으로 줄게. 니네 건 안 해 그냥 그러고서. 저희의 그 소심한 복수였죠. 아 이런 거 재밌다. 예. 괜찮아요 이제. 이제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그 회사 잘 나가던 나도 한번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아무튼 그건 뭐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네. 아무튼 라이프 오브 파이. 자. 라이프 오브 파이. 이상한 데로 갔어요. 그 리안 감독 2012년 뭐 3년밖에 안 됐네요. 생각해 보니 이거 나오고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죠 다들. 호랑이, 예? 그렇죠. 이 배 위에 이 벵골 호랑이. 자 라이프 오브 파이 줄거리를 좀 김 실장님. 간단합니다. 네. 라이프 오브 파이는 네. 이 주인공 파이의 인생이에요? 네, 주인공인 파이가 네. 굵직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동물원을 하고 계시다가 네, 인도에서? 인도에서 동물원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동물원을 팔고 드림의 땅 미국으로 가는 배 캐나다로 가는 배에 이제 탑승을 하죠. 승선을 해서 가다가 이게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난파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그 구명정을 어떻게 얘가 얻어 타게 되면서 근데 이 구명정에 동물들이 이제 같이 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도 타고 오랑우탄도 타고 하이에나도 타고 그래서 그 얼룩말도 타고 이 동물들과 함께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조가 돼서 이제 회상하면서 어떤 그 소설가와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표류하면서 겪은 그 얘기를 영화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중요한 줄거리가 되는데 이야기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이 영화 이야기의 향연이죠. 그야말로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첫 장면이 이 얀 마르텔이라고 정말 이 라이프 오브 파이 쓴 소설가예요. 본명이에요. 얀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파이를 찾아오죠. 이제 나이 들은 파이를 찾아와서 당신 삼촌을 만났는데 인도에서 당신 얘기를 하더라. 당신이 놀라운 얘기를 갖고 있다면서요. 하면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정말 라이프 오브 파이가 쭉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뭐 얘기 하이라이트는 그 배를 타고 캐나다를 가다가 그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근데 그 배 침몰하는 씬인데 이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좀 그렇죠. 갑자기 정말 우리가 그 배가 이렇게 바다에 깔아앉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시감이 들죠. 그렇죠. 우리 모두 비슷한 거 느꼈을 거예요. 지금 뭐 세월호 일주기이기도 하지만 난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장면 보면서 나 이렇게 내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었다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물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예, 아무튼 라이프 오브 파이 보면서 우리가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없어요. 이제 영화를 보다가 잠깐 잊는다니까요. 영화를. 그렇지. 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부분에. 좀 영화를 잊어요 잠깐.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라이프 오브 파이로 돌아가서 이게 왜 판타지 영화 리스트에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을까요? 판타지니까. 판타지잖아. 저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야기들이 사실상 처해 있는 상황이 팩트로 보면 굉장히 세요. 그죠? 표류되고 있고 맹수와 딱 1대1로 대척하고 있고 이 상황이. 근데 굉장히 큰 이야기도 있고 그 사이를 촘촘하게 메꾸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매 순간마다 화면에 채워가는데 중간중간에 마치 쉼터처럼 압도적인 비주얼의 판타지 씬들이 나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치 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비주얼이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파워풀한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판타지스러운 씬들이 그것도 굉장히 이쁜 이런 것들을 두 개 붙여놓다 보니까 이게 서로 중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요 이 주인공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 판타지 씬이 나올 때 느끼는 감정과 관객이 보는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래서 막 난파해서 막 햇빛에 막 노출되고 막 뭐 먹을 거 없어갖고 배고프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다가 그런 영화는 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 판타지 씬들이 나올 때 그때 다 같이 우리가 밝아지고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즐거워져요. 그게 같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야기의 긴장감 자체를 중화시켜 가면서 감독이 우리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보통 뭐 우리가 조난 영화, 난파 영화 이런 것도 많이들 봐왔잖아. 그런 문학 작품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겪는 모험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아주 뭐 많이 봤죠. 뭐 로빈슨 크루소. 그렇죠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캐스터웨이 최근의 영화 중에 뭐 옛날에 파리 대왕 뭐 이런 문학 작품도 있었고.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그거와 결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판타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판타지 스토리가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나이든 파이가 그 얘기를 쭉 한다면 마지막에 다른 버전을 들려주잖아. 그게 이 영화의 포인트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일본 선박회사에서 안 믿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들려줬다. 그냥 믿을 만한.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우리들은 저게 정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포일이니까 이제 보시라고 할 텐데. 아니, 개봉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무슨 스포일러야? 아니, 근데 안 보신 분들 많아요. 안 본 사람들 많기 때문에 우리 무용본 또 스포일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냥 얘기로 대사로 되는 그게 근데 그 장면이 병원에 누워 있는 젊은 어린 파이 얘를 클로즈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스토리가 굉장히 충격적이라 계속 얘 원테이크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 스토리를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판타지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묘는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스토리가 되면서 이 정점을 영화, 찍었죠. 그쵸. 그래서 영화가 딱 대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오는 방금 김 실장님이 얘기한 그 환상적인 씬들이 있어요. 막 고래 나오고 막 해파리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어마무시하죠. 섬, 미어캣들 있는 섬. 날치들 날아다니고. 그건 날치냐 그게? 날치. 날치라고 봐야죠. 난 중간에- 날아다니는 애들 날치. 건 날치. 그건 날치. 날치기. 네. 그다음에 나 이렇게 중간에 거기 참치 먹는 게 왜 이렇게 거기 군침 도냐 그거. 참치 이렇게 썰어 먹는데 와, 그거 저는 맛있겠구만. 그것도 좀 눈에 들었어요. 약간 옥동 같이 생긴 놈 있잖아요. 이마 사각형으로 생긴. 이게 좀 그거 요리 프로? 그거 막 색깔 바뀌는 네, 애? 그래서 얘가 라이프 얘 파이가 계속 얘를 내리쳐갖고 망치로 죽이는 애? 근데 얘가 나 그게 색깔이 확 바뀌잖아. 가슴 물고기가 아픈 아니라 누가 이렇게 환생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걔 전생을 죽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거예요. 막 울잖아 얘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미안하다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멘트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이야기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소재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네. 영화 초반부쯤에 엄마가 이 어린 주인공 파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에서 크리슈나라는 그쵸. 그 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인도 근데 걔 힌두 입 안에 우주가 우주가 들어가 있는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아주 이야기로 제대로 한번 풀겠다는 썰을 풀겠구나 싶었는데 이 큐리슈나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크리슈나 뭐 힌두교죠. 힌두죠. 힌두의 8번째 화신인데 인기가 제일 좋대요. 크리슈나가 그래서 비슈누 말고 네, 산스크리트어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모든 것을 매료시키는 분. 예. 이걸로.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거에 이제 살짝 그 반대편이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하나의 신이 8개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이성적인 인간이고 람이라는 이제 신이 있고 크리슈나는 실제적이고 복합적인 인간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크리슈나 자체도 이야기를 많이 생산을 해내는 사람이지만 그 크리슈나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그 추종자들이 계속 이야기들을 덧붙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근데 이 크리슈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름이 예제우스 크리스트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동일 인물이다라는 이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유사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개신교에서는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라는 게 캐톨릭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하고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 인물이다라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30세 이전에 인도로 이런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목수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어찌됐건 이 이야기들이 아주 자잘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다른 영화도 그랬었지만 이하는 영화를 머릿속에서 거의 완벽하다시피
설계를 하고 거의 모든 씬을 콘티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안 감독이. 예. 그래서 중간에 표류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영화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씬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리안 감독 영화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김 실장님? 저는 저는 이제 와우장로? 주로 이미지적으로 보기 때문에 와우 장르의 첫 씬. 대나무 그쵸.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 우리 김 실장님이 사실 별명이 주윤발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윤발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아, 똑같죠. 마스크가 아주 비슷해서. 이런 나 신상 털린 거야 거의. 그래서 옛날에 20, 30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한무가 돼갔죠. 아무튼 한무라고 하면 한무와 주윤발 두 별명을 같이 갖고 있는 신상이 아주 저 털리시려. 미스터리어스한 인물이에요. 김 실장님이. 아니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이 주윤발 하다가 한무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김 실장님. 아무튼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는 나는 이 판타지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무용보에서 다루는 판타지 리스트는 그러니까 뭐 하늘 날고 마술 나오고 막 공주 왕자 나오고 뭐 이런 판타지가 아니고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릴 때 좋아하던 달고 막 맛있고 막 진욱이는 아직도 그런 거 좋아하지만 어떤 거요? 어? 어떤 거? 뭐 저막 단 거 과자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이 단거 이런 거. 막 애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초콜릿 안 드시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쓴 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쵸. 커피를 알게 되고 술도 뭐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음식도 뭐 청국장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막 젓갈 이런 것도 먹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른들의 입맛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어른들이 볼 수 있는 판타지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리스트를 쭉 하면서 어른들이 볼 수 있는 판타지를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판타지 하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은 왜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인데 라이프 오브 파이나 미스터 노바디 같은 거 우리가 어른이 돼서 봐도 괜찮은 판타지 영화거든.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거는 방금 김 실장님 좀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찰이 들어가 있는 영화거든. 이게 좀 그래서 컨트로버셜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영화 보고 나서 이게 보면은 어렸을 때 얘 파이가 종교를 이것저것 다 믿잖아. 힌두인데 그랜드 슬럼. 그랜드 슬램을 하잖아. 어린애가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듣고서 그걸 또 믿다가 갑자기 또 알라신도 알게 돼서 그것도 믿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야 너 그렇게 많이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랑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포인트를 종교적으로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나중에 또 유대교도 자기는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러고 모든 종교를 막 섭렵하고 그러잖아. 나는 이 영화 보고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에 그 두 가지 버전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당신 같으면 뭘 믿겠냐. 그렇죠. 그게 신도 이게- 그렇다라는 말을 하잖아. 신도? 신도 그렇다. 신도 그렇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주체성 또 자아 중심 예?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거의 이제 초반부에 네.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나와요. 종교는 소개를 받아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 그렇죠. 그게 나오면서 종교의 선택이나 믿음에 대한 주체성을 되게 강조하는 수많은 방이 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그 호랑이의 눈을 보면서 친근하게 느꼈을 때 아빠가 이 동물 원작이나 아빠가 정신 차리라고 얘한테 하는 말이 동물의 눈에서 보이는 거 거기에 투영되는 네 자신. 너 자신을 보고 있는 거다. 라는 그렇죠. 부분 그것도 사실상 자아중심적 맥락에서 읽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만난 그 쟤는 정체가 뭘까 싶었는데 불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먹어. 근데 고기는 자기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데 밥 위에 양념으로 고기가 얹어져 있을 뿐이라는. 그러니까 그래비라고 하죠. 네. 육수를 뿌려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래에서부터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결국은 자기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 했어요. 영화가 그래서 의외로 종교에 대한 그런 시각들을 보여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침몰하는 배 이름이 뭐 침춤인가? 그렇죠. 침춤이 이게 이제 히브리 유대 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빈 공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그 배들하고. 근데 그 배가 침몰하잖아. 그런 거에서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종교 그 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맞아. 나는 아직까지도 좀 배 가능할까 얘기하면, 생각했던 게 그 배에 정원이 30명으로 나오거든요. 예. 아, 그래요? 30명이 그 배에 탈 수가 있나? 근데 이게 구명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기는 있겠다 싶은데 30명이 탈 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명 구명. 그 배에 그 이제 큰 배 말고 구명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 30명이 정원이라고 그런 게 돼 있어요? 써 있어요. 나는 배 못 봤어. 옆면에. 그래서 저게 30명이 탈 수 있다고? 후겨 타면서 탈 수 있나 보지. 구명정이니까 구명정이니까. 죽기 살기로 멀리 갈 배가 아니니까. 멀리 가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그 구명정에 타는 4가지 동물,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벵갈 호랑이. 그렇죠. 사람까지 5. 그 쥐도 한 마리 나오잖아. 금방 그쵸. 잡혀먹지만. 그 동물들이 한 배에 타고서 표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영화로. 그렇죠. 그 무슨 현인의 무슨 비유처럼 그렇죠. 우화처럼. 그런 얘기잖아. 이소부화 같은 건데 이거가 비주얼로 너무 리얼하게 그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3D 여기 뭐 김 실장님도 계시지만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90년대 처음에 우리가 본 게 뭐였냐면 벅스 라이프 이런 거였어요. 앤츠 우디 알렌 했던 거. 그게 곤충들 얘기거든. 근데 그때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3D로 사람 얼굴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고 피부 이런 거, 털 이런 거 못 하고 곤충이 딱정벌레 이런 거 매끌매끌하잖아. 이거 매끌매끌한 거는 3D로 되는 거야. 그때 컴퓨터 표정이 그래픽 기술이. 그 당시.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곤충이 주인공인 거 나오다가 토이 스토리 그다음에 장난감 이게 나온 거야. 근데 털 있는 거는 그렇게 피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몬스터 주식회사 그렇죠. 나오면서 그러면서 사람 호랑이를 하잖아 이제. 그 털 많은 호랑이를 그 털 하나하나를 그게 움직이고 하는 거가 그렇죠. 그게 돈이고 그게 시간이고 그게 프로그래밍이라는데 사실 그 털이 몬스터 주식회사의 그 몬스터의 털이 800만 개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그걸 프로그램으로 해요. 중국은 사람이 심었고 아 그래? 그 사람이 많잖아. 아, 근데 그렇다고 그것도 사람으로 이 하나? 곤충부터 시작한 게 이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게 그 디포메이션이라 그래서 리깅이라 그러는데 관절 구조가 어려워요. 관절 구조. 근데 그래서 이 CG 하는 쪽에 물리학과 출신들이 있어요. 얘들이 셋업을 해요. 뼈를 셋업을 하고 뼈에다 물리 엔진을 집어넣어요. 안 그러면 그 동작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곤충은 이게 분절 구조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디, 헤드, 머리 가슴 배. 배. 이게 뭐 배, 이거 꼬리인지 뭐 되는지 하여간 3등분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곤충이 다 그렇게 3분할 있어요. 그래서 곤충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몇 개 없으니까 얘들을 표현하기가 쉬운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 포유류나 이런 것들은 관절이 뭐 200 몇십 개씩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뼈가 이러다 보니까 뼈를 몇 개를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부드럽냐 나도 부드럽지 머리 가슴 않느냐. 밴데 나도. 아니 너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진화가 더. 네. 그러다 보니 나는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거에는 뭐 텍스처라고 그러죠. 보통 그 네. 재질. 뭐 털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동작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호랑이의 관절 구조를 그대로 심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렇죠. RNH가 네. 그걸 해낸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엔진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연출하는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RNH가 이거 라이프 파이 하기 전에 라니아 연대기를 했대요. 거기 라니아 연대가 나오는 사자 있잖아요. 사자. 그렇죠. 그래서 이한 감독이랑 여기 프로덕션에서 RNH로 한 게 그 사자를 정말 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얼하게. 호랑이도 잘하겠다. 그래서 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RNH에서 뭐 아까 그런 이제 되게 스토리가 잘했어요. 있고. 예, 그 놀랍죠. 여기 나오는 호랑이가 어떤 게 실사고 어떤 게 이 실사가 있긴 나는 있나요? 실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호랑이가 그러니까 말로 좀 말라가면서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빛이 사람 같은 눈빛이 나오고 이거 저건 그래픽인데 정말 진짜 같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 실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렇게 연기가 되는 야생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 연기가 되는 사자가 전 세계 3마리가 있었는데 연기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때 우림 라이온스라는 건설업체가 있었어요. 아파트 브랜드인데. 아 그래? 근데 얘네 캐릭터가 사자거든. 라이온스니까. 근데 CF를 찍으러 태국에 그 사자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태국으로 로켓팀이 간 거예요. 촬영하러. 근데 도착한 그 사자가 죽은 거야. 아 진짜로요? 얘네가 죽인 건 아닌데 죽었어. 근데 이 CF라는 거는 방송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CG 쪽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퀄리티에 실패한 건 용서받아도 딜리버리에 실패한 건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의 CF 시간대를 잡아놨는데 방송을 못 틀면 그 돈을 누가 토해낼 것이며 그걸로 인한 마케팅 손해가 그러네. 어떻게 산출할 거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RLH로 갔나?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태국 촬영팀에서 저희 회사로 전화가 와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때 죽었어. 그 감독이 메이저급의 감독이 아니었어요. CF 감독이. 근데 떠오르는 신인 정도? 이제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해서 왜냐하면 떠오르는 신인 어려울 때 도와줘야 나중에 얘가 우리를 이뻐라 할 거니까. 그 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급하지 않은 것들을 홀딩시키고 거의 전 직원이 붙어가지고 사자를 일주일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거를 그래서 사자를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김 실장님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CF가 CG로? 무사히 나갔죠. 근데 아무도 그게 시즌2는 몰랐죠. 그 사자.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웃겨요. 라이프 오브 파이브. 근데 그 지금 봐도 그 MGM에서 실사 으르렁하는 사자 그런 건가? 그건 아니죠. 너무 그건 리얼하지가 않지.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그건 리얼 아니에요? 사자잖아. 뭐 약간 이게 표하는 게 있는데 어찌 됐건 그 털 많은 그 존재를 네. 만드는 게 손이 사실 많이 가는데 요즘은 거의 많은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그냥 그 호랑이와 이 동물들 감상하는 그 재미가 뭐 영화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호랑이와 함께 얘네 둘이 배에서 대치하는 장면 하며 나중에 나는 그 섬에서 얘가 호랑이를 부르잖아. 배 타라고. 난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무릎을 탁 치죠. 호랑이와 얘의 어떤 아빠가 처음에 얘기하잖아. 인간과 맹수와 간은 뭐 우정 이런 게 어딨어. 그건 네 생각이지. 근데 그 생각이 맞는 듯 하다가 나중에 얘가 막 또 호랑이랑 작별하고 막 울잖아. 가슴 아프게. 그런 어떤 휴머니즘과 이런 우리 전에 동물 영화 탑10 했을 때 느꼈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동물과의 관계에서 휴머니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렇죠. 나는 막 휴머니즘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고 그건 휴머니즘이잖아. 그래서 애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냥 의인화?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그 아빠 대사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쵸.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동물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개한테 신발 신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옷 입히고 막 이런. 아니 그건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라 그러지. 아니, 근데 그걸 그게 마치 어머 얘가 추워, 얘가 외로워, 막 이런. 뭐 갑자기 그건 나 뭐 이거 그럴 수 욕먹을 것 있다라고 같다. 봐요. 욕먹을 것 같다. 넌 욕 먹어도 싸고요. 편집하셔야 돼요. 편집.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 만들면 기술이 이렇게 축적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걸어 나가 버리니까 퇴근해 버리니까 이런 걸로 되겠지만 그 회사가 그만큼의 축적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그게 오면은 계속 축적돼서 그 회사가 결국은 단가가 더 싸질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근데 대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싸지는 환경을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봐야 라이브러리 소스들이 쌓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3D 같은 게 이제 모델링 데이터들이 쌓인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그거 유사한 걸 만들 때 예전에 만들었던 모델링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하면 되니까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들이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니까 좀 더 이제 시간도 단축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 클라이언트가 같이 움직여요. 아하. 그래서 이런 CG에서는 사장보다 그 실장이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실장이 클라이언트예요. 실장이 움직이면 클라이언트가 같이 움직여져 버리니까 그래서 연봉이 무지하게 세요. 그런 사람들 광고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2억씩 하고 막 이래요. 이사가 8천인데 실장이 2억 받고 물론 잘하는 사람이죠. 소수에. 김 실장님이 그 CG 회사 했을 때 좋았는데. 뭐 아무튼 라이프 오브 파이 이 영화는 이게 리안 감독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알폰소 쿠아론이 처음에 이걸 하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때 쿠아론이 왜 그 칠드런 오브 맨이라고 SF 있었잖아. 약간 디스토피아
그랬던 Children of Men 그거 찍을 그거 때문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영화사에서 했던 감독이 장피에르 주네. 독특한 사람들만 골라 그러면. 여기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렇죠. 장피에르 주네가 했으면 또 잘 했을 것 같아. 근데 장피에르 주네도 좀 뭐 하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리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안이 왜 좀 그 헐크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 이 사람이 사실 나는 그 자기 작품 세계가 이렇게 좀 올곧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뭐 그냥 저거 맞으면 그냥 찍고 이런 나는 이안이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헐크조차도. 그래? 헐크나 킹콩이나 다. 킹콩? 헐크는 사실상 예전에 그 TV 시리즈였잖아요. 네. 반바지 찢어지는 분. 근데 그걸 가지고서 들어왔을 때 물론 욕을 많이 먹었어요. 헐크 영화 가지고. 근데 얘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적인 것들을 포착하려고. 그래서 이안은 사실 포커스 자체를 영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1차적으로 쓰고요. 두 번째로 그 영화적인 환경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는 영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을 조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헐크도 그렇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상 그 속에서도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증명하고 있어가지고 이안이 뭐가 아쉬워서 이 영화 정하겠어요. 무슨 중도금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걔 이안 감독의 팔로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사실 옛날에 그 센스 앤 센서빌리티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러니까 지금 막 오스카 받기 전이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대만 감독인데 이런 게 되네 막 그러면서 이안이잖아요. 달을 이눈 안. 그다음에 이안 감독 영화 중에서 아이스 스톰이라는 영화 있어요. 잘 안 알려졌는데 센스 앤 센서빌리티랑 아이스 스톰 같은 영화가 나는 좋더라고. 그래서 좀 드라마인데 약간 소품 같으면서 드라마를 다룬 이런 영화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흥행 감독이 돼버린 것 같아요. 흥행 감독이 됐죠. 근데 감독이면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SF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런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심오한 어떤 것들도 만들어보고 싶은 거고 와우장룡이면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듣고 살았던 그 얘기들을 정말 눈앞에 확 그려버리고 싶은 이게 이제 감독의 결국은 그게 실체겠죠. 그렇죠. 저는 이 비주얼 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좀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판타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헤엄치려 하지 말고 즉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따라와라. 저는 그 퓨르신에서 보여주는 몇 컷에 특히나 이제 야간에 그 보여주는 판타지 씬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이안이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도록 같이 여행을 하자고 계속 꼬드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저 퓨르신에서 많이 썼던 거는 일부러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다하고 하늘을 계속 일체적으로 대비를 해가고 있어요. 별하고 뭐 심해어 그러니까 발광어죠. 그다음에 심해하고 우주하고. 그래서 반사되는 물을 통해서 공중 부유하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 그래픽이 완전히 환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사가 아니고 그 그래픽이잖아. 그러니까. CG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보면 둘 다 파랗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파랗고 바다는 하늘을 리플렉션하고 있으니까 파랗겠죠. 하늘색 바다색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고 특히나 수평선 부분까지 시선이 이를 때면 구분을 못 한대요, 사실. 네. 그라디에이션 돼가지고 그렇겠죠.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비주얼 뭐 미어캣 신도 되게 멋있었고 그다음에 그 염산 바다인가요? 거기서 애들 녹아나는 것도 되게 잔인할 텐데 너무 환상적이고 식인섬.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비주얼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고. 진욱이는 파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씬이 뭐야? 진욱이가 지금 오늘 결혼식 세 군데? 뭐? 너 눈 튀어나오겠다. 네가 안무 같아 지금. 직업이 결혼식인가요?
한문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눈이 번뜩이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전 처음에 우리 구명정에 탔던 원숭이와 하이에나와 그리고 얼룩말 그리고 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탄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알았죠. 처음에 타잖아 호랑이가. 아니 얘가 얘는 얘 주인공이 주인공 호랑이가 탄 줄 모르나? 모르죠. 몰랐지. 모르죠. 네, 몰랐어요. 그 천 안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갖고 하이에나를 물잖아요. 그거 깜짝 놀라잖아. 그때 알죠. 그때 알잖아요. 그게 그때 아주 그 CG를 카메라를 이렇게 나한테 튀어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쵸. 만약에 이거 3D로 봤으면 다 이거 심장마비 원래 걸렸어. 3D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거 3D예요? 네. 그 이 3D예요. 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네, 입체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카메라 두 개로 이렇게 찍고 아마 그러나? C급했을 거예요. 완전 C급이지. 난 알고도 놀래. 그거. 완전 깜짝 놀라죠. 어흥 하면서 쳐다보는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람도 다 있지만 하이에나가 제일 강자였어요. 그치. 예, 하이에나가 제일 강자였어요. 하이에나가 얼룩말도 죽이고 원숭이도 죽이고 우리 파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느낌인데 독한 놈이 살아남는 그렇죠. 전형을 보여주다가 그래서 갑자기 더 강력한 놈이 확 튀어나와 버리고 결국은 이 둘은 평화를 이루고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생각이 들어서 고신 아주 재밌게 봤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미어캣이 저는 미어캣은 한 마리만 있어도 너무 웃기거든요. 얘네는 진짜 귀엽지. 너무 그냥 한 마리만 있어도 너무 웃긴데 얘네가 수천 마리가 데리고 살고 싶어. 전부 다 막 양옆을 막 근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나 이제 너무 웃겨. 미어캣의 그 클로즈업 장면은 제가 보기에 실사 같고 떼씨는 그건 뭐 100% CG인데 그렇죠. 저는 그 미어캣 씬에서 조금 저건 실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드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미어캣 사이에서 호랑이가 같이 껴 있어요. 그쵸. 껴 있다가 호랑이가 미어캣을 한 마리 잡아먹어요. 맞아. 근데 이 잡아먹는데 주변에 있는 미어캣들이 놀라지를 네, 않아요. 동요를 안 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비주얼을 보여줘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놀라지?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미어캣은 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게 경계하는 거잖아. 그렇죠. 경계하는 근데 잡아먹혔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걸 난 그거 보면서 재밌던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건 미어캣은 잡아먹히는 거에 대한 DB가 없는 거야 머릿속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잔인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인간만의 시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의 사회 세계 이것도 어쩌면 인간의 기준이겠지만 어쨌든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잔인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인 거지. 그래서 미어캣들이 안 놀랬나? 하여간 생존 본능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혹시 이한 감독이 또 이것도 또 얘기하고 싶어 했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재밌던데 나. 돌려봤어. 예. 아 그래? 얘가 지금 미어캣이랑 놀자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호랑이가 입으로 물어갖고 한 마리 이렇게 이렇게까지 돌리듯이. 평화롭게 예, 먹나? 그래서 돌려봤는데 먹더라고요. 먹는 근데 신이었어. 돌려보실 때 미어캣들을 잘 보세요. 얘네 딴청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딴청 피우고 제 친구가 저 세월호 보이는 큰 저 미어캣 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안에 근데-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자기 그 천적을 알아보죠. 천적을 알아본대요. 근데 그 얘기 호랑이는 아까 미스터 노바디에 나왔던 호랑이는 천적이 아니었나 봐. 거. 그런가요? 같은 동네 사는 애들이 아닌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 사실 하이에나랑 호랑이가 만날 일이 없지. 처음 보는 전학생인 거 같은. 사자면은 알았을 텐데. 왜 우리도 길 가다가 이렇게 골목 그 깊숙한 곳에 몰려 있는 애들 보면서 섬찟하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근데 생각이 듭니다. 미어캣은 원래 이렇게 착한 애들이에요? 동물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아니 근데 보기는 거와 달리 보는 얘네 쥐 같은 거, 거와 달리 얘네 육식 아니야? 쥐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지 않나? 되게 난폭하거나 그러진 않죠. 미어캣은 제가 알기로는 곤충 이런 거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곤충 사막의 곤충들 뭐. 곤충에게는 나쁜 놈이네. 그렇죠. 누군가에겐 나쁜 놈인 거지. 예, 제가 아무튼 오게티를 하나 좀 오게티.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오게티 진욱이가 하는 건데 원래. 오게티 해요. 아니 하세요. 얘네 오게티 못 찾은 것 같아. 저 지금. 오게티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는 오게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CG가 잘된 CG와 잘못된 CG를 보통 얘기들 할 때 예를 들어서 디워 있었죠. 우리 저 심영래 감독이 만들었던 디워. 이게 디지털 크리처라 그래서 그 괴물 괴수 자체 모델링이나 CG 수준은 나쁘지 않아요. 그거 잘 만들었는데. 근데 왜 그게 욕을 먹었었냐면
욕먹었나? 욕먹. 합성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경과 후경이 리얼 월드와 판타지 월드가 한 씬에 붙을 때는 그렇죠. 이게 위화감 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합성 기술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둥 떠 애가 어색하죠. 예. 근데 이 안에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면 그럼 좀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 CG가 화장 뜬 것처럼 일부러 떠요. 근데 이게 못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게? 네. 일부러 환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합성을 합성 자체를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저도 그걸 느꼈는데 저는 그게 이게 3D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호랑이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합성을 못해서 아니죠. 제일 잘 된 CG는 CG인 줄 모르는 게 제일 잘 된 그렇죠? CG인데 CG인 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러티브의 어떤 개연성상 이건 비현실, 초현실이기 때문에 CG 객관이 약간 하는 거 말고. 서명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남기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일부러 우리 일부러 이렇게 우리가 그랬다라는 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부러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일부러 이게 환상신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그랬다라는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도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돼 헐리우드에서는. 그 정도의 합성은 표현하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그렇군요. 제가 이 안을 너무 높게 제가 보나?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이런 부분 같거든요. 예전에 처음 그래픽이 영화에 삽입될 때는 굉장히 그 조명이 어둡고 뭔가 음산하고 하는 곳에서 튀쳐나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느끼기엔 트랜스포머 정도일 것 같은데 아예 대낮에 나타나는 이제 크리처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는 이제 드디어 대낮도 아니야. 이거 도대체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까지 가는 거잖아요. 봉준군이래 또. 봉준호. 괴물? 네, 봉준호의 괴물이 거의 디워 최초였죠? 우리 사실 디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괴물을 보면서 우리가 놀랬던 게 그 괴물이 대낮에. 한강 시민공원에 우리가 맨날 보는 거기 갑자기 튀어나오죠 대낮에. 그래서 그 장면이 아주 쇼킹했던 거죠. 그것도 이제 그거 혹시 CG죠, 100%. 그 김 실장님 나오셔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CG 쪽 저는 이렇게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피터 잭슨 같은 경우는 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네? CG를 일부러 자기네 나라 가서 했어요. 거기에다 팀을 셋업을 시키고. 뉴질랜드에서. 네. 그래서 뉴질랜드가 그거 이후로 웨타라는 맞다. 스튜디오가 생겨나고 그게 세계적인 스튜디오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반지의 제왕 때문에. 근데 봉준호는 괴물을 일부러 외국에 가서 했어요 CG를. 근데 그 CG가 외국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었냐?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건 좀 놀랄거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국내 기술로도 돼요. D1은 어디서 했나요? D1은 영구아트에서 했죠. 영구아트. 저 김포 나대지에 회사 만들어서 심윤날 씨가. 근데 D1을 했던 영구아트 쪽에 엔진 그 아티스트들 중에서 3D 파트 해서 디지털 크리에이처를 만들어내는 이런 팀, 이 팀 친구들은 퀄리티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D1 굉장히 잘했잖아요. 영구아트가 이게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대로 저희 회사로 왔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남겨진 숙제는 뭐냐는 거죠. 뭐가 나올 수 있냐.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CG요? 그래픽 중에서 우리 정말로. 저번에 우리 벤자민 버튼 얘기하면서 뭐 죽은 배우도 다시 살리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나는 오히려 죽은 배우를 살린 정도는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앞으로. 근데 제일 어려운 CG는 사실 자연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물이요? 자연현상. 자연현상. 물, 바람, 안개, 번개, 뭐 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제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기술을 써가지고 해요. 사람 손으로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 사람의 사람이죠, 이 사람. 표정 근육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10cm 정도의 털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털을 휘날리면서 뛰는 거야. 근데 얘가 몸무게가 60kg일 때하고 80kg일 때하고 네. 배 출렁임과 거기에 붙어 있는 털의 움직임이 달라져야 돼.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비가 오는 날이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로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계산을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 얼굴 근육도 마찬가지로 해요.
근데 그 미세함을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언케이니 벨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그쵸. 거다. 그렇죠. 근데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 0.1mm, 0.01mm의 영역일 수 있는데 사람의 눈은 0.00001mm를 잡아내요. 그냥. 잠재 의식은 눈은 그렇게 못 잡아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호랑이가 그렇지. 뛰어가는 거, 호랑이 얼굴보다 사람 얼굴을 우리가 맨날 보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통달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랑이 얼굴 우리가 라이프 오브 파이 보면서 놀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내가 그래서 그때 트론 얘기하면서 제프 브리지스를 젊은 시절을 그건 좀 언캐니 밸리거든 아직도 그런 것처럼 사람 얼굴을 사람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저거 컴퓨터 그래픽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근데 그 사소한 떨림이나 사소한 근육의 움직임이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배우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오울프 같은 거 보면서 다 이제 실사 배우들을 그 3D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잖아. 베오울프나 우리 뭐 전에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우리가 보면서 저거 애니메이션인 거 다 알잖아.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 이게 이제 우리 단가가 인공지능이 내려가면 언제쯤 나와요. 나올 거냐. 제작 단가가 내려가면 나와요. 아니 우리 살아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까라는 아니, 거야. 충분히 봐요. 충분히 볼 수 본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가능해요. 어찌됐건 저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어디로 가냐면 결국 튜링 테스트로 가는 거야. 과연 우리가 컴퓨터에 속느냐 안 속느냐 이 부분으로 가는 거야. 저걸 인간으로 구분할까 컴퓨터로 구분할까 구분 못할까. 아직 결론은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블레이드 러너로 가는군요. 어쨌든 그것도 도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두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왜 되기 두려워요? 싫은 거지 나는. 왜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건 네 의지고. 아니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감정과 의지. 내가 전에도 그 벤자민 버튼 보면서도 그랬잖아. 이거 좀 두렵다. 나는 그러니까 그 이안 맥켈런이 그렇게 자기 혼자 크로마키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 혼자 연기하고 그게 뭐 근데 이상했다. 내가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만 더 나는- 붙여볼게.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그거 싫다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는 자동으로 운전되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자동화되는 단계 가면 10년 아니라 몇 년 안에 없어지는 거는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느낀 뭐냐면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살아남아. 그래서 왜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레이싱을 하겠죠. 얘들은. 그 부분은 살아남아. 하지만 대체로 현상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이거 우리 요새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이제 배우는 없어. 컴퓨터가 다 할 거야. 하지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남아. 그리고 또 그걸 누군가 또 극복하려고 하겠죠. 이게 영원한 간극으로 딱 붙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운전을 하며 느끼는 그 상쾌함, 예를 들어서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런 거를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안 나올까봐 걱정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우리가 저기 노란 단무지 찾다가 하얀 단무지 찾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운전을 좀 해볼까? 그러면 운전을 각광받는 시대. 근데 나올 문제는 수도 뭐냐면 있잖아. 노란 단무지 먹다가 하얀 단무지 찾지만 대체적으로 95% 이상은 노란 단무지를 계속 먹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얀 단무지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렇죠. 물량이 줄어서 결국은 언젠가는 못 먹게 될 거.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교통사고 안 난다면 이거 이제 사람 운전 못 하는 거야. 야, 우리 이제 파이 얘기를 마무리 아무튼 짓죠.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파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에 속하는 어떤 접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그래서 그 경이로운 벵골 호랑이 여기 이름이 리차드 파커인가? 예. 네. 리차드 파커 인도 발음으로. 리차드 바카 근데 이 인도 강원도에 살다 간 인도 그렇죠. 사람 인도 몇 년 전에 또 슬럼독 밀리어네어 또 인도 얘기였고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영화가 동양의 인도에 포커싱을 하고 또 중국에 포커싱하고 쿵푸 팬다. 근데 다 중국에 이제 눈치를 보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식상하니까 동양으로 막 오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클라우드 아틀라스, 네오 서울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무대의 이 주인공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동양으로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라이브 오브 파이는 사실 2012년도 말을 했지. 개봉할 때 예. 이게 그 어쩌다 보니 그 호빗 있죠? 호빗이랑 겹친 거야.
그래가지고 개봉 시기가 그래서 포스트 그걸 빨리 땡겨가지고 한 달인가 먼저 개봉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어. 라이프 오브 파이가 이렇게 몇 억 불을 벌 줄 모르는 거야. 이게 7억 불인가 뭐 8억 불인가 버는 거야. 하여튼 엄청 벌었어. 근데 호빗이랑 부딪히면 깨질까봐. 근데 그 한 달 먼저 개봉한 게 주요했다고 하더라고요. 호빗이랑 붙었어도 난 이게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좀 그렇게 하긴 한데, 예, 아무튼 그 마지막에 한번 요 얘기는 나왔으니까 좀 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헐리우드는 정말 영화를 잘 만드는 어떤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까 그 마케팅 구조라든지 사람 빅데이터 관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대한 빅데이터를 너무나 많이 축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다라는 거지. 어느 순간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의외성인 거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수정돼서 또 어떤 빅데이터를 또 구성하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 인간의 불완전성과 통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누군가가 강한 주장으로서 야 제작자 와서 이렇게 가야 돼. 뭐 그럼 감독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맨날 들리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열성을 다해서 만드느냐가 이런 결과를 냈기도 하겠다. 사실 제작자가 내가 돈 됐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라고 해서 영화를 망쳤다라는 얘기들 간간히 들리지만요. 솔직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케이스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작자는 돈을 대는 사람이죠. 그렇죠. 돈을 댄다라는 거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서서 휘저어서 될 일과 안 될 일은 본능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인 그렇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제작자가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감독이 주장하는 바가 가당치도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제작자 입장에서의 판단이냐 감독 입장에서의 판단이냐 그 차이가 부딪히는 건데 감독의 판단이라고 반드시 옳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요즘은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헐리우드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단독 판단은 거의 없어요. 집단, 지성. 예, 보드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뭐 욕도 하지만 거기에 황금 그런, 룰이 있어요. 그 헐리우드의 스타일. 그 역사와 전통은 무시할 수 없고 그 데이터라는 게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또 그걸 그러니까. 비집고 그럼에도 비범한- 불구하고 그 비범함을 맞는 것은 그래 안 봐도 좋아. 그치.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어라는 네. 의지와 정말 열정이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편 중에서 고르는 게 되게 해피하겠죠. 그건 마치 사진 작가가 카메라 한 4대 들고서 연방 찍어가지고 한 1000컷 중에서 한 컷 고르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안 감독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대만 사람이냐? 과연 대만 영화를 만든 사람이냐? 아니거든. 헐리우드 감독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저번에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자기 스타일 계속하면서 오스카에서 인정해주고 뭐 이런 거를 또 원하잖아요. 또 우리는 뭐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우리가 우리 맛 그러니까 입맛대로 내가 하나만 더 거죠. 거기서 덧붙이자면 나는 봉준호가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뒤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들이밀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괜히 거기다 태극기를 들이밀고 자랑스러워 이런 거 아니고 제일 창피한 거 있잖아. 한국계. 대만 아까 얘기한 대만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보다는 이한 그래 내가 좋아하는 감독 이한 내가 좋아하는 감독 봉준호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가 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대로. 우리나라 아직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국가주의가 좀 있어요. 있어요. 뭐 미셸 위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뭐 위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것도 그렇고 저기 리디하고 미국 애인데 한국계 민망해. 그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보수들의 근데 아주 이상한 논리들이야. 전 세계 영토에서 정말 아주 미미한 걸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인구에서 그닥 유의미한 인구수도 아닌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영화를 뽑아내고 이 정도의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자체는 저는 탑 클래스라고 봐요. 단지 시장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고 시스템이 그에 따라서 많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뿐이지 만약에 사막에다가 한 일로 쭉 세워놓고서 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하면 뛰어보라.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1등, 게르만이나 유태인이 2등, 3등 굉장히 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포지티브 하시군요. 네. 나는 그 반대인데. 내 생각은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질은 좋은데 평생 스포일을 그러니까 애를 망쳐요.
교육하면서 망쳐놓기 때문에 나래비로 그렇게 넣어놓으면은 중간도 못할 거야 아마. 아무튼 네. 이 라이프 오브 파이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네요. 편집해야지. 재밌잖아. 재밌다고 나는 자꾸 강조하고. 아는 파이 중에서 제일 리차드 맛있어요. 파커. 나는 사실 제목만 보고는 아 음식 영화다. 그렇게 생각했던 영화다.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엄마 아빠 발음하는데 나 진짜 한국 그렇죠. 사람인 줄 네, 알았어요. 그 얘기 전에 우리 했죠. 왜 엄마 그러지? 아빠. 그게 인도 말이래요. 또 한 가지 예, 힌디. 마마지 삼촌 있잖아요. 마마지. 네. 그 체형이 호랑이랑 비슷해. 그 그래픽인가요? 빅 상체, 그렇죠. 날씬한 하체. 펠프스 팔 길고 그래서 상체. 호랑이를 삼촌에 빗댔나? 삼촌 좋은 사람 같던데. 그 사람은 이렇게 좀 그 뭐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그 네, 시즌지 그쵸. 뭐 그렇게 아무튼 약간 참, 라이프 오브 파이 재밌었습니다. 호랑이다. 라이프 오브 파이. 네. 재밌는 호랑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6위는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였고요.